안녕하세요. 제2야구로TV의 정정만입니다. 오늘은 일선 재배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하는 그 마지막 시간, 실천 가능한 친환경 농법입니다. 우리가 이 친환경 농법이란 말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농업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환경 농법은 친환경 농법의 원리대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참으로 끝까지 재배를 해서 수확을 완전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천이 가능한, 실제 내가 재배를 해서 문제를 이겨내고 수확까지 무사히 충분한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 실천 가능한 친환경 농법이란 말을 우리 한국에서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으로 이 재배에 관한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많은 제재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보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물의 축분을 이용한 퇴비, 우리는 흔히 개분, 돈분, 우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주로 유기질 비료로 합니다. 이 축분에다가 식물체 또는 볏짚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섞어서 또는 미생물을 섞어서 부숙을 시킨 상태를 우리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이 아주 훌륭한 유기질 비료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기질 비료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좋다. 지나치면 좋지 않은데 이 유기질 비료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흔히 돈분, 개분, 우분을 하는데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이 돈분과 닭을 키우는 데서 나오는 이 개분의 경우에는 질소와 인산의 양이 좀 많다. 그다음에 칼륨의 양이 조금 적다. 이렇게 봐집니다. 흔히 우리가 15, 15, 7이라든지 물론 뭐 다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12, 12, 7이라든지 이런 비율 정도로 질소, 인산이 좀 많고 칼륨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축분 중에서도 우리가 축사에서 나오는 소축사에서 나오는 그름들은 대체로 비료기운은 조금 약하지만은 질소, 인산, 칼륨이 비슷한 양, 7 내지 8, 7 내지 8 이렇게 조금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분이나 개분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가리라고 말하는 칼륨이 조금 더 많은 비료들을 첨가를 해서 쓰실 때 유의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또 돈분이나 개분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쓰면은 처음부터 식물이 위로 자라는 투피 현상, 즉 웃자람 현상이 심해서 나중에 되면은 식물 뿌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적절한 양을 시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복합비료라는 말인데 제가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역사상 이 복합비료란 말을 누가 지었는지 제일 히트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복합비료라는 말, 이 단어 한 단어 때문에 농민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다. 왜? 대체로 이 복합비료는 대한민국에서 비료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질소, 인산, 가리, 즉 NPK라는 다량 원소가 다 들어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해서 우리는 흔히 복합비료를 합니다. 최근에는 뭐 여기다가 규산지를 조금 넣었다든지 또는 황이 조금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합비료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종류의 비료가 들어있지 않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량 원소가 다 들어있다 해서 복합비료라는 이 말 때문에 복합비료라는 이 말 때문에 재배가들은 나는 이 비료 한 포대로서 내 비료 시비는 끝났구나. 잘 됐구나. 해서 복합비료를 위주로 또 그것을 더 많은 양을 시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기부터 웃자라는 이런 현상으로 식물체가 약해져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량의 유기질 비료와 복합비료를 사용할 때는 꼭 이 복합 재래식 복합비료에 대한 개념을 피해서 다량 원소에다가 다른 원소까지 들어있는 즉 12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시비로 가야 이 복합비료라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식물을 온전히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래서 현재의 우리 농업 이런 상태가 보면은 유기질 비료도 상당히 사용하고 복합 비료도 써서 일반 복합 비료죠. NPK. 이걸 써서 농약도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천이 가능한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사용하는 개념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합 비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는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비료 중에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비료들 중에서 보면은 역시 질소와 인산과 가리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이런 비료들은 사용을 하면 또 속효성이라서 입자로 되어 있는데 물에 녹여서 금방 녹고 밭에 뿌리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것 또한 웃자람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또 이런 그 원료들은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질산칼슘이라든지 이런 NO3 계통 이런 계통들이 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효과를 빠르고 좋지만은 때로는 이 비료 때문에 토양의 염기 집적이 너무 많이 되고 토양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라든지 이런 작목 중에서 빨리 재배를 해서 지상물을 잘라내는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비료들은 일반 토경 재배, 감자나 고구마나 고추라든지 이런 토경에서 우리 땅 속에서 오랫동안 뿌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작물들에는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비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비료를 좀 곁들이라. 여기에서 빠진 것들은 다 곁들이라.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메이트 계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계통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런 그 속효성, 집적이, 염기 집적이 조금 우려되는 이런 비료도 양을 줄여서 잘 사용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이 정량, 이런 비료들의 정량을 한 절반 이하로 좀 떨어뜨리자.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서 이 비료가 갖지 못한 염기 속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이런 계통들을 좀 늘려서 재배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 보면은 균형 시위를 맞추게 되면은 염기 위험은 감소하고 이 비료의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으로 끝까지 재배를 완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료의 균형 상태로부터 출발을 해서 식물 전체가 호르몬 균형 상태로 갈 때 우리는 병 발생을 늦추거나 병 발생을 억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천이 가능한 실제 끝까지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재배로 유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상태에서 복합 비료, 유기질 비료, 농약을 사용하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보를 시켜서 과거의 재래식 복합 비료를 조금 줄여서 12가지 이런 불폐식 시비, 골고루 이런 시비를 해서 2가지 비료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또 전체 그 하나에 다 12가지가 들어있는 비료도 요즘 개발돼서 잘 나오더라고요. 뭐 12올이라든지 시중에 나가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는 본래 목적대로 주되 그렇게 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대폭 줄이는 이런 재배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비료회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비료를 좀 더 팔아야 보너스를 많이 받습니다. 농약회사는 또 농약을 좀 더 팔아야 보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료를 과다 시비하는 경우도 있고 농약을 또 정량 시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비료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농약회사 직원, 일반 재배가들 모두도 우리가 이런 비료들이나 농약들을 많이 쓴 상태에서의 재배 산물, 농산물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합리적인 이런 재배가 실천이 가능한 친환경 농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골고루 들어있는 걸 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네랄도 강화되고 우리가 먹어서 식물을 먹어서 내 몸도 이룬 철 성분도 있고 그 속에서 아연 성분도 있고 구리 성분도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말씀드린 대로 무기태에서 유기체로 바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먹게 되면서 흡수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그런 상태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약 2달에 걸쳐서 두서너 달에 걸쳐서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마무리를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실천 가능한 친환경이면 결국은
제가 이 미네랄 강화 기능성 농산물이란 생산이란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에서 점심시간에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도시락 미팅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했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복합 비료에 머무르지 말고 좀 전에 여러 가지 행태의 그런 비료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다가 빠져있는 칼슘, 황, 마그네슘, 붕소, 철, 아연, 망간, 구리, 모리브덴 이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나 비료양은 적대 똑같은 돈으로 나누어서 골고루 이런 균형 있는 시비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식물체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료 성분, 즉 이것이 유기태로 바뀌면서 우리는 흔히 미네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네랄이 식물체에 남아있는 좋은 이것들을 먹는 우리는 기능성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비료를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세 가지 외에 나머지도 좀 충분히 줘서 우리가 균형 시비, 이 균형이 잡힌 이런 형태를 우리는 12가지 비폐식 시비다. 제가 이 농가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고루 주십시오 이라는 게 농민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렇게 12가지를 다 골고루 주십시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고 싶은 대로 골라서 드십시오. 즉 식물이 선택할 권한을 주라. 우리는 이걸 영어로 한다면은 free choice feeding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식물 뿌리가 원하는 바를 부족한 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하는 이 시비방법이 12가지 비폐식 시비이다. 이곳에서는 식물 필수 원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칼슘.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여자한테는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산모가 미역에다가 충분히 해양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미역에다가 멸치를 듬뿍 넣어서 충분히 끓여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아기를 순산을 한 뒤에는 꾸준히 먹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좋은 단백질과 칼슘이 결합이 돼서 산모가 충분히 섭취를 함으로 해서 훗날 잔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얘기하게 돼요. 이 칼슘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요즘 칼슘제를 먹어도 멸치가 참 좋은 거죠. 먹어도 칼슘이 몸에 있지만은 관절 부위나 다른 부위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옮기는 택시 운전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슘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흔히 비타민 D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햇볕을 볼 때 그래서 형성이 되는데 우리 물론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분들은 특히 너무 얼굴을 가리지 말고 모자를 쓰지 말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따뜻한 햇볕 속에서 산보를 해도 비타민 D는 충분해진다. 그러므로 해서 이 칼슘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속 부위로 온 부위로 이동을 해서 관절이라든지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칼슘과 비타민 D. 식물에서는 이 비타민 D의 역할이 칼슘과 붕소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제만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 칼슘, 비타민 D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요즘 또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칼슘을 먹으면서 햇볕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식물에서는 칼슘제만 사용하지 말고 칼슘과 붕소제를 같이 사용해요. 같은 한 병에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병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한 제품에 들어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 칼슘과 붕소는 좀 까다로워서 칼슘을 사고 붕소를 사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원래 어려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이것들을 같이 포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방학, 면역학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가 항상 잘 발달된다는 우리는 이 면역학이라고 합니다. 강의 서두에 이런 말을 했죠. 평생에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미국의 스톨러 연구소의 창업자이시면서 1조 원대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이 학생들과 펜부모 학생들을 도와달라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100% 기부했다는 제리 스톨러 박사님. 이분이 제가 갔을 때 처음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plant grow from root, plant die from root.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라고 식물은 뿌리로부터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유지를 한 작물은
식물 전체가 호르몬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온전하고, 뿌리가 약하고 지상부 위주로 재배를 한 것은 뿌리 고사가 잘 되고 태화가 빠르고 식물을 끝까지 수확할 수가 없다. 이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 근교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거나 적은 면적으로 농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세 이후에 퇴직을 했다든지 시간이 나신 분들이 텃밭을 이용한 이런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 농약사, 비료상들이 이 판매를 할 때 보면은 조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잘 못하는 텃밭 주인들이 오면은 이 질소인산가리나 NK비료, 좀 원료가 싼 이런 비료들을 적당히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지만,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은 판매하면 막 상인이 주는 대로 가져갑니다. 이런 분들이 위로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결국 고추 하나 따보지 못하고 고추 모종을 옮겨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년, 3년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텃밭을 하게 될 의욕을 잃게 되고, 상인들은 좋은 제재들을 팔 수 있는 고객을 자꾸 줄이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을 하는 분들도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그분들의 의욕을 가지고 농업을 계속하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저희들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들이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배는 면역학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예방학으로 출발을 해야 실천이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친환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2가지 골고루 되어 있는 이 비료를 뿌리 밑으로 줍니다. 때로는 이제 나중에 연면 시비도 좀 합니다. 그래서 비료는 잘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랬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하늘이란 말은 물과 햇볕과 온도입니다. 너무 가습하지 않고 너무 건조하지 않고 지나치게 춥지 않고 지나치게 덥지 않는 이런 상태,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또 온도는 햇볕은 어느 정도 충분해서 광합성이 잘 되는 이런 우리는 상태를 호르몬의 균형 상태로 했습니다. 식물체 내에서. 그래서 내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것도 결국은 식물체 전체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는 제가 기후 예방이라고 해서. 왜? 날씨가 나쁘다고 탓을 하지 말고 비료를 12가지 골고루 줘서 비표식 시비를 하고, 조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대사활성제, 식물활성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연면 시비를 조금 해서 부족한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하는 기후 예방학을 재배를 하면 병 발생을 억제를 하고 좋은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물의 잎사귀는 맑은 날 오전에 햇볕을 보면서 당과 단백질, 탄수화물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드는 산물들을 밤이 되면 조금 유실이 생기고 또 잎사귀로 옮겨가는 다른 부위로 영양분을 옮겨가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잎에 있는 영양가를 밑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우리는 슈가모브라고 합니다. 슈가모브라고 합니다. 이 슈가모브는 특히 열매를 매다는 작물,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들은 뿌리나 열매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즉 개화나 착과 뿌리 형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부위로 잎에 있는 영양가가 가게 됨으로써 뿌리로 적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일을 매달기 전에 좋은 영양물질이 있으면 미리 뿌리를 조금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형성을 잘 한 뒤에 착과를 하자. 즉 산모가 몸을 건강하게 한 뒤에 아기를 갖자 하는 논리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잎에 있는 영양가를 밑으로 당겨 내려오면은 뿌리는 좋고 수확물은 더 좋고 식물은 더 건강하고, 이렇게 많이 옮겨오다 보면은 잎사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공장을 더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서 식물이 전체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시켜서 더 많은 부위로 가물해서 식물은 더 건강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슈가모브 농법이라 부른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병이 오는 경우가 있죠. 또 나는 내가 잘못해서 병이 온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으로 하지 말고, 즉 샘 사이클이 원래 돌아가서 에틸렌이 강화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블락이 형성이 돼서 고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칼슘을 충분히 주고 살리실릭산 등을 좋은 물질을, 좋은 영양물질을 이용을 해서 폴리아민이 형성되게 하고 수프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병 발생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한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즉 시스메틱
acquired resistance, 식물 후천성 면역 체계. 이거를 강화하면은 병 발생 자체도 안 시키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방학과 미네랄 강화 기능성 농산물 생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이 책을 쓴 것은 여기 있는 비료와 호르몬의 신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망라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확하게 3,000건씩을 8번 발간해서 24,000건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의 농촌에 한 농촌에 한두 건씩은 대부분 다 지난 10년간 충분히 공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이후에 좀 더 보강을 한 책이 예방학과 미네랄인데 사실 이 1권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재배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학교에서 쓰기 위해서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막 권장은 드립니다만 굳이 구입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배 지식에 관한 일선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번 이 강의가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 계획은 좀 더 세밀한 농가를 직접 만나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세계를 돌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지식들을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피부에 닿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농사를 하는 분들이 있구나, 또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한 5, 6년간 더 열심히 해서 농업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지지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